네,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의원이 법정 구속은 피하면서 법정 구속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한편 어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1심에서 의료진 전원의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파장이 컸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은 2년 6개월, 또 홈쇼핑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은 1심에서 5년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무겁고 범죄는 소명됐는데 왜 불구속이냐.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와의 어떤 차이점을 놓고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좀 뭐 기준이 뭐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실형만 해도 5년이고요. 네. 예,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도 2년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지금 법정 구속을 이제 지금 물론 여기는 1심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하고 그다음에 전병헌 전 수석이 1심이죠. 여기서 네.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항소심에 가서 이제 다툴 때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워딩을 그대로 한번 보면은 항소심에 가서 다툴만 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그 법정 구속이 뭔지를 좀 설명하는 것이 시청자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어느 네. 때 법정 구속이 되는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그걸 좋을 것 먼저 같아요. 하는 것이 예. 말이죠. 그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사가 법정에서 구속을 시킨다라고 그래가지고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에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피의자 구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사할 때 검찰에서 시키는 거 있죠. 네. 영장실질심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거를 피의자 구속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재판을 한 다음에 1심이든 2심이든 말이죠. 판사가 법정에서 시키는 구속을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데 예. 법정 구속이라는 말이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우리가 속칭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있고 재판이 완전히 끝나서 확정 판결이 났을 때 형의 집행을 위해서 하는 구속을 형 집행을 위한 구속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대법원 것이죠. 판결 났을 때 이제. 그렇죠. 예. 대법원 판결이 나든 아니면 이제 항소심에서 하지 끝나고 나서 또 상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예. 1심에서 항소를 확정 하지 판결 않는다든지 났을 때. 예. 확정 판결이 났을 때 하는 그런 구속을 이제 형 집행을 위한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걸 이제 법정에서 1심이 끝났을 때 하여튼 2심이 끝났을 때 예. 그 하는 구속을 이제 법정 구속이라고 한다. 예. 근데 이 구속은 증거 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 네. 주거 부정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거 부정이 있으면은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주거 부정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전병헌 전 수석이나 김관진 전 장관이나 뭐 안희전 전 또 지사나 예. 김경수 또 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주거 부정에는 해당되지는 않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도주 우려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 관계는 없었다고 봐요. 네. 예. 그럼 이제 증거 인멸이 가장 컸다고 보는데요.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어요. 네. 이 같은 사건으로 말이죠. 그때 풀려났었죠. 한번 풀려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같은 사건으로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한번 풀려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병헌 전 수석이 문제인데요. 여기는 실형이 5년이나 나왔는데 왜 구속을 안 시켰느냐? 예. 이것이 이제 또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형이 많이 나오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고 또 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예. 증거인멸이 문제인데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이 별로 없다고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 쟁점으로 볼 때 항소심에서 다툴만 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항소가 예상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워딩이 뭐 항소가 예상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항소야 뭐 다른 사람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걸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으로 볼 때 예. 항소심에 가서 다툴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네. 그런 얘기를 재판부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김 전 장관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혐의 자체가 댓글 사건이랑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보통 법적 구속이 됐으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다면은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결정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누구에게 있었고 누구에게 없었고 이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번 사건에서는 있고 없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를 갈렸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판사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재량권을 좀 폭넓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을 좀 안 시킨 것 같고 네. 저번에는 재량권을 좀 좁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무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있는 얘기가 주거 부정이니 증거 인멸이니 예. 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한 그런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예. 법 개정이라든지 예. 뭐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 그런 법 개정이 있어야 이런 논란도 네.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형사소송법에다가 예.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재판부에서 하나의 기준을 대법원에서 말이죠. 네. 설정하는 것도 대법원 예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 무죄 판단의 근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심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이것이 또 항소심에 가서 예. 어떻게 바뀔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재판의 요지는 7명 의료진 전체를 무죄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은 2017년 12월에 일어나서 굉장히 그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 아닙니까? 주사제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신생아 중환자 병동에서 말이죠. 네. 4명이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네.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심이 이제 나온 것이죠.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쟁점으로 다뤄졌고요. 네. 또 하나는 과실이 있다면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본 것인데 네. 재판부에서는 과실은 있다라고 봤습니다. 주사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관리를 잘못한 과실은 있다. 네. 하지만 그 과실이 이 신생아들의 직접적인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만큼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증명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라는 말이냐. 이런 어떤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도 그렇고 아니 피해자가 있잖아요. 아기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가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건데 그 의심됐던 분들은 잘못이 없는데 피해자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유가족이라든가 어떤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봐도 이 피해자 쪽 또 유가족 측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이제 좀 다르다는 설명을 먼저 잠깐 드릴게요. 예. 네네.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7, 80% 우리가 보통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이런 말을 하죠. 네. 그 정도까지 증명이 돼야만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의심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증명을 했느냐는 건데 다시 말하면 검사가 그만큼 증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공판 절차에서 증거된 어떤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유죄 입증을 충분히 했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역학조사를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에서 사실은 역학조사한 그 증거들을 가지고 네. 굉장히 다퉜거든요. 예. 근데 역학조사만으로는 그것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 주사제가 왜 어떻게 오염됐는지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던 거예요. 네. 오염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오염이 시프로박터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프로박터 푸른디균이라고 하죠. 예. 이 균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간호사의 어떤 손등에서 이것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주사제가 그 쓰레기통 같은 데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것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인지 그러니까 쓰고 나서 버렸잖아요. 네. 그 버린 걸 수거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염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오게 된 이유인데 그럼 오염 경로를 어떻게 밝히느냐 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역학조사도 믿을 수 없다면 그럼 이런 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앞으로도 그러면 모두 무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법리적으로 본다면 엄격한 증명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료 사고의 경우에 너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의료진들에게는 모두 어떤 무죄 증명서 이걸 주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들을 가지고 좀 더 어떤 치밀한 예. 그런 어떤 입증, 증명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실은 인정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사망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가 그렇죠. 불분명하기 그게 때문에 핵심입니다. 예, 이번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때문에 이제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글쎄요, 이런 의료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넣어서 변경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쟁점이 좀 어떤 게 그건 나올 수가 사실은요. 있을까요? 검찰의 어떤 곤혹스러움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의료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사제를 관리를 잘못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럼 의료법 정도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벌금 정도 조금 내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을 몰라서 처음에 공소사실에 안 넣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공소 제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가 이렇게 1심에서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항소심에서도 또 인정이 안 되면 마치 의사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네. 의료법이라도 예. 예비적으로 변경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을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변경할지를 고민하겠다는 건데 예. 저건 사실은 뭐 된다 하더라도 전혀 잘못이 어떤- 없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소장 변경도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네. 검찰에서는 어쨌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입증 계획을 세우고 증명 계획을 세워서 유죄를 받아내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지금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의료진 측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또 뭐 방어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항소심을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겠네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폭행과 자녀 학대 의혹을 놓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의 공박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남편 박 씨가 폭언과 삿대질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했어. 그 지도 알아. 근데 먹고 싶으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야. 끝나고 먹으라는 거야. 끝나고. 근데 그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아예. 네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 예, 이게 어제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글쎄 말이에요. 많이 보여지고 예. 들려진 그 영상인데요. 네. 들으셨죠? 다 들었습니다. 예. 네, 조금. 일단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저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예.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격화되고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녹취가 되고 법원에 제출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특이한 것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조현아 씨 남편이 이제 제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공까지 됐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아마 조현아 씨 남편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폭행을 당했다, 예. 폭언을 당했다. 그로 인해서 태블릿 PC를 던져가지고 뭐 발가락에 상해도 입었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현아 씨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남편 박 씨가 약물이라든지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어떤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그런 게 다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형사 고소도 지금 박 씨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핥혔다라든지 또 긁힌 부분, 상처를 입은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발가락도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현아 씨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또 맞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혼 소송과 이래서 이제 형사 고소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예. 물론 이혼 소송에서는 이제 위자료라든지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혼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개된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 같은 게 가정 폭력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적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까? 가능하죠. 저거는 지금 보면은 예. 동영상도 있잖아요. 예, 예. 음성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어쨌든 저렇게 폭언과 폭행 장면은 뭐 확실하게 장면이 나타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사진이 있고 네. 저 정도 되면은 진술이 저것을 뒷받침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걸 그 사진하고 맞춰가지고 네네. 동영상하고 맞춰서 얘기할 수만 있다면 예.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보여진 영상들, 그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영상들을 좀 보면 아까 그 첫 영상이었죠. 전부가 공개된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조 전 부사장의 아들인가,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아동 학대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그 영상을 보면 뭐 영어로 이게 막 굉장히 좀 네, 네. 훈육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그 아이는 귀를 막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동 학대로도 규정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 좀 있죠. 예상이 지금 왜냐하면 될까요? 그 아동이 옆에 있는 데서 두 사람이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특히 이제 조현아 씨가 말이죠 그렇게 싸우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네.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영어로 말하는 거 네,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예. 정서적, 심리적 학대도 규정해 두고 있고요. 예. 심지어 방치를 하는 것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방치를 한다면 그것도 아동 학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부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아동이 안 듣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귀를 박을 정도로 예. 그야말로 저거 들어보면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거라도 네, 그렇다 옆에서 하더라도- 싸우게 되면 그게 또 학대가 될 수가 예, 있는 학대가 거죠. 방치만 해도 예, 학대가 되기 방치만 때문에 해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하는 장면도 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아동 학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이제 남편 박 씨가 아동 학대죄도 고발을 지금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다뤄질 텐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강실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